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파장이 한 주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과 노동시장은 물론 연금, 교육 개혁에까지 나서면서 국정 전 분야에서 전임 정부의 색깔을 지우고 윤석열표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도 두 분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천하람 혁신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설주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좀 많이 더 추워지고 또 눈도 많이 내리는데 순천도 가셔야 되고 광주도 오셔야 되고 서울도 열심히 댕겨야죠. 뭐 불러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안전하게 돌아다니셔야겠어요. 예, 열심히 잘 다녀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상민 해임안 후폭풍 반쪽 국정조사 되나를 꼽아봤는데요. 먼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여야 또 정부의 입장 보고 오겠습니다. 청문회 이런 것들이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치 공세로 그냥 책임 뒤집어 씌우기라든지 이런 프레이밍으로 갈 것인지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보다 오직 대통령 핵심 측근 장관 지키기만 중요합니까?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은 사실상 거부로 읽히거든요. 거부가 아니라고 하는데 거부로 읽혀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걸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있나요? 뭐 예상했던 바죠. 예. 어찌 보면 해임 건의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이 헌법상의 국회의 고유한 어찌 보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인 해임 건의안과 탄핵 소추권인데 해임 건의안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과거에는 해임 건의안을 제출을 하려고 해도 이미 자진 사퇴하거나 아니면 해임시키거나 아니면 해임 건의안을 내게 되면 대부분이 아마 수용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참 이런 해임 건의안이 물론 민주당이 좀 적절치 못하다. 그러니까 적절한 공격 수단이었나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저번에 이제 박지원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는 그게 꼭 필요했나라는 생각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뭐 정무적으로는 필요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당에서는 그 부분을 추진을 했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더 강력하게 해임 건의안을 저는 더 빠르게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기적으로는 아니면 아예 국정조사가 끝나고 이러이러한 정치적 무능감과 정치적 책임이 있으니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지만은 일단은 지금 이미 발의가 된 상황에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화살의 이제 시위는 당겼고 떠났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지만은 그렇더라도 마지막 카드를 줬다, 마지막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추진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정조사에 앞서서 어찌 보면 이상민 장관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하든지 뭐 모르겠어요. 지금 본인은 사퇴하고 싶은데 뭐 대통령이 사퇴를 무시키고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 보면 대통령실의 어떤 결단을 요구했던 것인데 그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좀 이렇게 전국이 더 꼬이게 된 상황은 조금 아쉽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여당에 준 것이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실 저도 이제 얘기해 보니까 국정조사 보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국정조사는 어차피 할 겁니다. 이게 예산안 뭐 이렇게 다 엉켜서 약간 이제 뭐 이런저런 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해임 건의안에도 대통령이 이 해임 건의를 언제까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 시한이 없다. 네, 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도 이게 지금 수용이다 불수용이다 얘기할 수 없는 상태다. 뭐 수사 결과라든지 앞으로 책임 소재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설 변호사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
이게 사실 국정조사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거든요. 예. 거기서 이상민 장관의 어떤 여러 가지 실책이라든지 실언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국민 여론이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상민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사실 대통령실도 어쩔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단계에서 대통령실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 정치 문법이 다 좀 우스워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탓도 있고 민주당 탓도 있는데요. 원래 어지간하면 해임 건의안 나오면 사퇴하는 거 맞습니다. 예. 그게 맞고요. 국회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근데 이게 민주당 혼자서 단독 과반이니까 약간 영이 안 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예를 들면 여러 야당들이 예. 연합을 해가지고 과반을 넘겨서 이 자체가 되게 큰 일이었는데 예. 지금은 그냥 민주당만 마음 먹으면 해임 건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민주당 얘기하면 뭐 자르라 그러면 늘 잘라야 되나? 이렇게 되거든요. 오히려 큰 힘을 주어진 민주당이 그런 것들이 민주당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은 독일 수도 있는 독이 거예요. 되는. 네. 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 때도 되게 생뚱맞다고 생각했었어요. 저희도. 아니, 그래요? 대통령 욕하는 건 욕하는 건데 아, 박진을 왜 잘라 갑자기. 그러면서 사실 해임 건의안 나오고 무시했는데 여론은 아무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임 건의안이라는 제도가 갖는 무게 자체도 많이 떨어졌다. 해임 건의안이 결국 남발되면서 민주당 스스로가 계속 너무 남발하고 뭐 이러면서 이 무게감을 떨어뜨렸다. 이런 지적인데. 네. 저는 박진 외교부 장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무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에 있어서 굉장한 혼선을 주고 있고 예.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능력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저는 예. 해임 건의 사항에는 들어간다고 봐요. 충분히 사유는 충분하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이제 민주당이 표출을 할 것이냐. 그냥 무작정 해임 건의만이 답인가. 물론 이거에는 민주당의 잘못도 있지만은 전 잘못인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부적절한 면은 없지만은 전 대통령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뭐 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얘기를 듣지를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온 것은 아닌가 싶고 이상민 장관은 이미 저는 국민들에게 있어서 파면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누가 지금 영이 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도를 보면 그 이상민 장관에 대한 기류도 그 내부적으로 좀 달라졌다고 해요. 예. 굉장히 예전에는 자신만만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낯빛도 그렇게 밝지가 않고 뭐 힘도 많이 빠져 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이 1월 그 그러니까 설날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내각 개편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때까지 지금 버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초에 좀 개각을 좀 앞당기고 네. 그때 이상민 장관이 자연스럽게 좀 이제 자리를 비켜줄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저도 이상민 장관 빨리 교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아, 이거 솔직히 계속 그 책임져야죠. 말씀하셨어요. 예. 예. 아니 근데 이제 뭐 민주당이 너무 해임 건의안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밀리는 게 싫어가지고 그러면 바로 이거는 못 받겠다라고 하는 거라면. 예. 그러면 저도 연초 개각 같은 걸로 좀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거가 좋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 물밑에서 정무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당이랑 좀 소통을 하는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개각이나 이런 거 좀 고려하고 있으니까 탄핵소추 이런 것까지 우리는 좀 하지 맙시다. 이게 사실 탄핵소추 되잖아요. 그럼 여야가 완전 올스톱 됩니다. 그럼 국회가 안 돌아가요. 그렇죠. 이거는 좀 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야도 그렇고 대통령실과 야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강대강 대치만 끝없이 하는 거 저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되게 궁금한 게 정무비서관실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무비서관도 정무수석이 있고 정무비서관 1, 2비서관이 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한번 바꿨잖아요. 여름에 하도 못한다 그랬어요. 전희경 1비서관을 바꾸고 두 번째가 2비서관이 장경상 비서관이었어요. 당시에 이 장경상 비서관에 대해서 굉장히 장성철 소장, 그러니까 우리 평론가로 유명한 장성철 소장은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 사람은 정말 그 전략가이고 정말 어찌 보면 그 옛날 한나라당 때부터 시작한 당직자 출신으로서 굉장히 유능함을 아마 보여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도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똑같아요. 보니까 하반기에서도 뭐 정말 여야가 소통 안 되는 건 여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밑에 스텝의 어떤 이렇게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뭐 대통령이 받아들이지를 못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면 뭐 역할을 안 줄 수도 있죠. 또 아무리 좋은 분이 있어도 대통령이 그만큼의 또 권한과 역할을 좀 줘야. 아마 화를 내셔서 그러나.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제가 요새 정치권 보면요.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 우리 이상민 적절한 시기에 정리할 거니까 예. 서로 좀 예. 합시다. 이거를 얘기를 할 신뢰가 잘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얘기하면 또 야당이 어디 가서 얘기하고 뭐 SNS에 바로 글 쓰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저희가 단적으로 나타났던 게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에서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좀 뭐랄까요, 적당하게 어떻게 좀 해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대통령실 내부에 있었는데 그 윗단에 있는 사람들이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대사 자리라도 제안하고 뭐 하고 하면 이준석 대표 바로 그거 페이스북에 글 쓸 것 같다. 예.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정치권의 과거에 막 싸우더라도 그래도 뭐 같이 뭐 소주 한 잔도 하고 사우나도 가고 예. 하면서 다졌던 신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없어진 상황이다. 그걸 좀 복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정치의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합이라고 보면 안 좋지만은 예.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필요한 예. 거거든요. 그게 없어요. 여지라는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티격태격하고 예전에는 진짜 나와서 밥도 먹고 최소한 예를 들어서 같은 상임이면 야당의 어떤 그 국회의원 이제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식사는 같이 하면서 식사하면서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일상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뭐 자식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하다가 보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유대감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서로 당의 사정이라든지 정치적인 입지를 어떤 생각을 해서 이 부분 서로 양보를 받자. 어떤 겉으로 보면야 싸울 수가 있지만은 안에서는 타협을 해가는 것이 저는 정치의 어떤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갈등과 이 갈등을 타협과 협치로 인해서 결과물을 도출해서 그게 국민에게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정치의 어찌 보면 역할인데 지금 어찌 보면 이 서로의 각자의 여지, 입지, 그다음에 룸 이런 여지가 굉장히 축소가 돼가지고 아예 이 접점이 잘 없죠. 오히려. 예. 역대급으로 안 친한 국회인 거 맞아요. 그 원인이 사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후보 시절에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은 어떤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당시 후보라든지 좀 범죄자로 보고 있다. 예. 검사의 입장에서 뭐 이런 지적도 나와요. 아, 뭐 그거는 뭐 저희도 반대로 하면은 뭐 마찬가지였죠. 서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예. 할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참 아쉬운 거예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네. 굳이 따지면 민주당에 더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원래. 아니, 그렇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해가지고 컸고, 원래 민주당 사람들이 더 친해요, 실제로.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이제 와서는 좀 마이너스가 됐죠. 그게 뭐 빚이 어찌 보면은 서로 배신자 프레임 같은 것들이 또 있는 거고,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여야 자체 소통도 많이 없어지게 된 게 민주당이 사실 굉장히 사람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하고 얘기해 보면 민주당 의원들끼리 친해지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 어찌 보면 다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이 있다 보니까 예. 또 당시 야당이었던 뭐 국민의힘과 소통할 필요성도 좀 적었고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또 극단적인 세력 이런 부분들에 막 부딪히고 막 저기가 적이야 막 우리가 정권 교체해야 돼 막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게다가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집합 금지도 되고 막 이러니까 서로 접점이 없었던 상태가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 근데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더 노력해야 되는 문제인 건 맞아요. 네. 칼자를 쥐고 있잖아요. 그럼요. 지금 권력을 잡고 있고 집권 세력이고. 맞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다른 데로 갔는데 이 국정조사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보이콧을 한 상황이에요. 국정조사 위원들은. 근데 네. 지도부에서는 하지 않겠다라는 명시적인 이야기는 하지 그러니까 않고 뭐 있고. 의원들 그 국정조사에 지금 참가했던 특위위원들의 아마 개별적인 판단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도부에서 이걸 공식화 시켜버리면 국정조사를 파행시킨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당연히 물을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유족협의체가 지금 발족을 한 상황이고 유족들이 지금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금 지탄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일 처음에 참사 이후에 어찌 보면 그 대통령의 태도와 국민의힘 태도와 지금은 너무 달라져가지고 이게 그 처음에 그 정말 사죄하고 뭐 모든 것을 유족의 뜻에 따라야 된다. 오히려 그때는 정치권에서 뭐 유족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정쟁화하지 말아라. 이렇게 오히려 분위기를 몰아갔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왜 저러시는지 이해는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저랬었나? 아니면 그때 어찌 보면 정말 속이고 있었던 국민을 속였던 것인가? 저는 그래서 지금의 예를 들어서 유족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했잖아요. 예. 유족의 뜻이 가장 중요한데 유족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상민 장관 사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국정조사.
특검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족의 뜻에 따라서 국정조사를 최대한 성실하게 충실하게 가져가고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특검으로 이어져야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특수본의 수사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리고 현장 인력의 어떤 과실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지금 이런 부분을 바라고 저는 특수본의 수사를 기대했던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국정조사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논란이 됐던 말을 했어요. 이거 국정조사 애초에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강경파가 쉬워요. 네. 강경파는 그냥 뭐든 하지 말자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소수당이고 예산안도 처리해야 되고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 이거 이상으로 더 어떻게 합의를 합니까? 네. 아니 그리고 국정조사 해야죠. 이 정도 참사가 있었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저는 국회의원을 왜 하고 있나? 차라리 그냥 정상적으로 대통령실에 가서 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아무리 여당 의원이라도 행정부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의원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당이면 좀 감싸주긴 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일을 풀어가려고 하는 온건파의 발목을 잡는 행태는 저는 네.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부도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를 저희가 국정조사 자체를 안 할 수 없어요. 예. 어떻게 안 합니까? 예. 피해가기 어려운. 네, 그래서 위원들 교체해서라도 당연히 할 겁니다. 예. 네. 그러면 결국은 아무래도 이제 참여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국정조사 기한은 이제 내년 1월 7일까지 45일이니까 내년 1월 7일까지 이어지는 거고 그 핵심이 이제 청문회가 되는 건데 저희가 청문회 진행되는 상황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상처만 남은 화물연대 파업입니다. 파업은 끝났는데 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국토부에서 당초에는 화물연대에게 제안을 한 게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네. 이 안을 꺼냈어요. 근데 이제 국토부의 안이었어요. 근데 그렇죠. 국토부가 너네들 파업했으니까 그 안도 무효야, 백지화야.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제 안전운임제 다시 검토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참 안 좋은 선례라고 봐요. 예.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화물연대로서는 진짜 뭐 해보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는 상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희들을 보고 너는 아예 너희가 얘기했던 거 아예 배려를 하지 않겠다. 이게 그러니까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전술이거든요. 그게 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저도 이제 개인 SNS에 밝힌 바가 있지만은 화물연대라든지 민주노총이 어떤 그 표방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그 투쟁의 방법, 방식 이 부분도 저는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물연대의 그 조끼를 보면요,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고 예.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의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업에 대한 생각은 과거 80년대, 90년대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을 멈추게 하거나 어떤 것을 막거나 어떤 것을 파괴해서 어떤 본인들이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노동 약자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룬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의 시대에서는 국민이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그런 면에서라면 화물연대라든지 민주노총의 어떤 그 투쟁 방식, 그다음에 그런 방식은 좀 바꿔야 한다고 봐요. 그런 면과는 또 다르게 저는 정부에서 너무 몰아붙이고 있다. 끝나고 난 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선 복귀 후 대화를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한다면 대화를 해야죠. 근데 지금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희룡 특히 국토부 장관이 너무 강하게 모르겠어요. 본인의 정치적인 차후의 입지를 생각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그게 답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안전운임제가 과연 옳은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어찌 보면 지금 안전운임제를 해줬고 먼저 어찌 보면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가 어느 정도의 신뢰를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해쳤을 때는 행정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에서도 이 안전운임 3년 연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얘기를 더 지속해보고 나중에 3년 뒤 그것이 끝날 무렵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영구적인 어떤 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이 제도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지금의 이런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태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 보면 파업이나 단체 행동이라는 게 원래 차질을 발생시켜서 협상력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질을 발생시키는 건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네. 물론 뭐 투쟁 구호나 방식은 조금 시대 변화에 맞게 가다듬을 필요는 예. 있지만 근데 이제 제가 화물연대 파업이 약간 좀 성급했다. 이게 국민들이 좀 공감하기에는 예. 너무 빨랐다. 그런 면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3년 연장 무효화하는 거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면 파업을 한다 만다 할 때 완전 초창기에 그때 그럼 명확하게 경고를 했었어야 돼요. 파업 돌입하면 우리 3년 연장 카드도 없어집니다. 예. 그걸 감수하고 파업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면 국민들도 그냥 그래 뭐 그거는 이제 화물연대가 선택한 거니까 라고 할 텐데 이게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달아가지고 화물연대가 뭐 접을까 말까 하는데 그때 나온 얘기란 예.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도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기가 이제 접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한 번 승기를 잡았다고 원래 약속했던 당근까지 뺏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이걸 그럼 또 연장했다가 3년 뒤에 이 난리를 또 겪어야 되고 그 원론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도 저는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 얘기를 내놓는 절차가 저는 옳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면 그거의 부담은 정부가 지고 이번에는 3년 연장을 하고 나서 원론적인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과거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은 우리가 봄에 여름에 예.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사태를 좀 되돌아봐야 돼요. 그 사태 그렇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의 힘으로 눌렀어요. 처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파업이었었고 굉장히 그때 뭐 이상민 장관이 헬기 타고 가서 막 순시하고 대통령도 뭐 어떻게 하면 불법 파업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파업 끝나고 나서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한 평짜리 최유한 씨는 한 평짜리 감옥을 스스로 만들어서 들어갔어요. 예. 그분 이번에 인권상 준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주는 인권상 받을 수 없다 해서 거부하셨죠. 어찌 보면 저는 그 사태 이후에 조선업에 대한 생각 우리가 뉴스를 좀 제가 챙겨보게 됐었는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지금 조선업이 엄청 화랑이에요. 세계적인 조선 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LNG라든지 이런 어찌 보면 기술력을 요하는 조선 그 선박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수주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영조공이 없어요. 예. 영조공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 베트남에 인력을 수입해 온다고 해요. 근데 인력 수입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와가지고 불법 체류를 해버릴까봐 그런 심사 부분에서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인력 수입이 안 돼요. 그리고 과연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인력이 우리나라 어떤 영접공만한 숙련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업소에서 계약이 차질이 생기면서 오히려 그 만기를 그러니까 계약 납기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상황까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화물연대 물류 파업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부분 과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정말 그 트럭을 이렇게 몰고 다니신 분한테 야, 너 경유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적자 계속 보면서 너는 무조건 운행을 해야 돼. 네. 이렇게 한다고 한들 나중에 그러면 이 산업 자체가 가져갈 폐해.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제 고스란히 받아야 할 피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원희룡 장관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좀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왜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이 부분은 좀 정부가 봐야 한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그 산업 부분을 보는 것이 또 국토부의 역할이다. 그럼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말도 나와요. 네. 이번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사실상 백기투항을 얻어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30% 후반대까지 훌쩍 뛰어 올랐어요. 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지켰을 때 제대로 지지율이 나오는구나. 또 법과 원칙을 지켰을 때 우리가 지지층을 다시 데려올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저희가 뭐 몰아붙이기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아까 설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국토부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너무 다층적인 하도급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붕괴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정작용도 있을 거고요. 이게 너무 뭐 사람이 안 하려고 그러면 또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뭔가 우리가 원칙적인 대응을 한다라는 선례를 남겨두는 것이 향후에 있을 만한 좀 무분별한 노사 분규를 애초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않냐. 그래서 쉽게 보면 우리가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좀 힘들더라도 길게 봤을 때 옳은 길이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런 화물연대 파업으로 힘을 받은 걸까요? 이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시장 개혁, 그러니까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겠다. 그리고 지금 호봉제 중심을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 바꾸겠다라는 이 노동 개혁을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근로시간의 선택의 가능성을 높여주면 일하고 싶을 때 일을 했을 때 효율성이 높아질 거고, 그로 말미암아서 총량에 있어서는 어쩌면 줄어들 수도 있겠다. 장시간 노동 체계로의 회귀 이런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이것들이 결국 노동자의 건강권이라든지 삶의 질을 떨어뜨릴 거라고.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 변호사님, 노동개혁부터 일단 한번 봐보죠. 이 52시간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게 정착화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유연화, 그러니까 말은 되게 좋아요. 유연화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총량을 뭐 60, 90, 뭐 아까 보니까 60 몇 시간까지 이걸 확장을 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월 단위, 뭐 예전에는 이제 주 단위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것을 조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폭을 넓혀서 시간을 좀 자유스럽게 앞뒤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좋죠. 일단 제도 자체의 어떤 취지는 좋은데 악용된 소지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52시간을 늘리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임금, 그러니까 저도 그 노동 시간에 대한 52시간제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개선점이 있다고 봐요. 네. 실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 전남의 여수 국가산단, 그 다음에 순천에 있는 뭐 이렇게 산단에서 보면 실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52시간제로 노동자도 피해를 보고 그 고용주도 피해를 봐요. 왜냐하면 그냥 본인들은 하청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수익이고. 근데 이제 52시간제를 묶어두다 보니까 나중에 특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휴일 수당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예를 들어서 월급이 예전에는 번봉이 25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특근이나 어떤 휴일 수당을 해서 뭐 400만 원 정도의 어떤 가져갔었는데, 이걸 이제 법으로 강제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또 노동자로서도 오히려 또 불만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을 좀 선택제, 이걸 좀 유연화시켜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노동 개혁 자체가 어떤 시스템 개혁 자체가 선순환이 될지 악순환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시행을 해보지 않아서.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그 전체 산업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선호할 수도 있다. 물론 이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대기업 노동자는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노동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후보 때부터 이 공약을 들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개편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은, 이런 것이 개편이 어떤 산업 전체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로 가야 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너무 노동 시간이 긴 거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정부 여당에서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총량을 늘리지는 않게 하고 이제 기존에 주 단위로 했던 거를 월 단위로 해서 조금 많이 일하는 주에는 많이 일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주에는 좀 더 빨리 쉴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좀 유연성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많이 일하는 주에 또 우리 사실 과로사 요새 많이 문제되는데 이거 큰일 아니냐 해서
그 11시간 정도는 휴식 시간을 보장하도록 뭐 이렇게 좀 나름대로 아는 짜고는 있는데 뭐 완벽한 제도라는 게 있겠습니까? 또 앞으로 논의하면서 정리해 나갈 것 같고 예. 저는 근데 52시간 얘기만 너무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예. 저는 그거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직무 성과 중심으로 직무급 하는 거는 진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호봉제 아니고. 예, 이게 호봉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한테도 안 좋고 장년층에게도 안 좋습니다. 젊은 사람한테 왜 안 좋냐면은 요새는 평생 직장이 아니잖아요. 예. 옛날에는 내가 젊었을 때 좀 적게 받더라도 내가 한 20년 있어서 부장 되고 뭐 하고 하면 많이 받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이제는 3년, 4년마다 이직하고 막 이러는 시대예요. 예. 그럼 내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 부장님 탱자탱자 노는데 저게 훨씬 더 많이 받고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공정성의 문제가 생기는 제도인 거고요. 또 지금 사실 40대, 50대만 돼도 퇴직의 압박에 시달린다라고 하는데 그 압박의 원인 중에 하나가 호봉제거든요. 어찌 보면 본인의 노동 능력보다 또 과한 급여를 받게 되기 때문에 더 퇴직하라고 압박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균형 잡히게 직무급 위주로 좀 바꿔 나가야 된다. 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운용을 참 잘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산업별로.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도 생각을 했지만은 예를 들어 지금 주 4일 근무제로 가자라는 직종들도 예. 있어요. 예. 업계에 따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근데 실제 외국에서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주 4일제가 굉장히 효율감이 더 높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 4일을 더 충실하게 일을 하고 3일을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거나 아니면 그 3일 동안에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노동시간을 유연을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원칙론적으로 지금 52시간제에 너무 묶여 있다라는 너무 묶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여기에서 이것이 노동자에게, 예를 들어서 근로자에게 악용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는 노동 그 감독 기구에서 더욱더 엄격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래야지만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네. 우리 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케어. 그러니까 예.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중증 질환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민들이 아파서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고 죽어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굉장히 환호를 받았던 정책이에요. 네, 저희 당도 당연히 같은 생각이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겠다는 게 건강보험을 폐기하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 아니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최고죠. 좋은 평가를 네. 받고 있고 사실 이거 박정희 정부 때 사실 이 초안을 잡아가지고 시행을 했던 거거든요. 만약에 건강보험 잘못 건드려가지고 망가뜨리잖아요. 예. 국민의힘 평생 집권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도 그 엄중함을 당연히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가 비급여 항목을 굉장히 많이 포함을 많이 시켰어요. 급여로. 급여로. 한 네. 3,500개 정도 네. 항목이 된다라고 네. 합니다. 그게 이제 너무 재정 지출이 많다 보니까 중증 질환자들에게 가야 되는 재정 부담을 그쪽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 워딩도 뭐냐면 좀 낭비되고 있던 부분의 재원을 우리가 아껴가지고 중증 질환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거나 힘든 거를 줄이겠다. 네. 꼭 필요한 보장성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둘 다 하면 좋죠. 예. 중증 질환도 다 해드리고 뭐 임플란트나 탈모나 이런 것도 다 해드리면 너무 좋죠. 근데 문제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 국면에서 전문가들이 그런 식으로 가면은 20, 30년 뒤면은 소득의 30% 이상을 건강보험료로 예. 내야 될 지경이다. 적자도 굉장히 커지고. 뭐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그 대통령이 이 제도를 이렇게 설명하는 데서 상당히 잘못 설명하셨다고 봐요. 아, 일단은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문재인 케어가 됐다고 하더라도 60%대예요. 보장률이. 근데 예. 지금 OECD 평균은 80%입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의 선진국도 OECD 선진국들은 다 포퓰리즘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 포퓰리즘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실제적으로 보장을 받고 혜택을 받던 분들이 굉장히 축소가 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과연 개혁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번에 솔직히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오히려 이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겠다는 것은 그냥 전임 정부에서 했던 거 다 없고 싶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고 예. 솔직히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개선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전임 정부에서 한 거를 다 뒤집으려고 하냐? 다 뒤집지 못합니다. 우리 정부가 연속성이 있는 거고요. 다만 전임 정부가 했던 방향이나 관점이나 철학에 국민들이 마음에 안 드셨던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된 거고 네. 그러면 방향성이 일부 달라지는 건 불가피한 겁니다. 그걸 뭐 다 anything but 문이다 이렇게 프레임 잡을 필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외국 사례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신속성과 이 보장성이 동시에 갖춰진 체계입니다. 네. 그 80%씩 보장해주는 외국 국가들 있잖아요. 감기 한 번 걸려가지고 예약 잡으려면 한 달씩 걸립니다. 예, 코로나 때 유럽에서 많이 보여졌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어찌 보면 진료를 못하게 해서 예산을 아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즉각 진료 받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을 늘리게 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엄청 커지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유럽처럼 우리도 예약 걸고 2달, 3달 있다 의사 만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됐으니까 앞으로 어떤 정부에서 계속해서 안이 나올 거고 그것이 좀 가다듬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말 특사가 이제 예고가 돼 있습니다. 지난 광복절 특사가 경제인 중심이었다면 이번 연말 특사는 정치인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유력 특사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천안함 변호사님, 네. 우리 김경수 전 지사는 이 특사라고 하는 것이 네. 가석방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을 뉘우친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다. 나는 애시당초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대법원 판결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돼서 특사 안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아니 무슨 사면 맡겨놨냐,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 이런 분위기라 가지고 안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본인은 김경수 지사 본인은 나를 MB의 뭐 어떤 협상칩 같은 걸로 쓰지 마라, 그거 불쾌하다. 저는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본인께서도 거부 의사를 밝힌 마당에 특사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여권 인사만 특사를 한다는 건가요? 아마 그 전병헌 의원이나 뭐 야권에 몇 분 있으실 텐데 김경수 지사 안 하게 되면 사실 그게 좀 굉장히 별로 의미가 없어지긴 할 거거든요. 정치적인 부담이 대통령실도 있기는 있을 텐데 김경수 지사 본인이 나는 뉘우치고 있지 않다 이러는데 사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네, 뭐 뉘우치지 않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사죄하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도. 그죠. 하지만 조용히는 하잖아요. 보통은 조용히 있으면서 특사해주면 그냥 이렇게 하고 왜 그냥 조용하시냐? 돈 내기 싫어서. 벌금 아직 안 내셨어요. 82억 있으신데 원래 사면의 조건은 추징금이라든지 벌금을 모두 다 완납한 경우에 해줍니다. 원칙적으로.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벌금 지금까지도 안 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실 수밖에 없죠. 80억이 달려 있는데. 그러면 특사가 되면 특별히 사면 받고 사면 사면이 되면 되면 벌금도 사면이 돼요. 벌금도 날아가요. 네. 그런가요? 네. 저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지금 조용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요즘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장 안 좋은 말.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분. 건강하시면 지금 아니 그렇다고 더 건강하시면 형 집행정지도 지금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런 상황인데 저는 김경수 지사의 어떤 그 지금의 이런 논의가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사면 복권 해달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그냥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특히 5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물론 하루하루가 힘들죠. 그 안에서 특히나 추운 겨울에.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이걸 패키지로 어떤 이명박 대통령만 해주기가 좀 그러니까 이거 야당에서 예를 들어서 좀 중량감 있는 인사를 같이 섞어서 해준다. 본인은 그렇게 제가 김경수 지사라도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온다고 한들 예를 들어서 복권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면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연히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그냥 초하에 묻혀서 할 수 있겠지만은 정치인이란 건 기성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도권에서 본인이 뭘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복권이 되지 않으면 2028년도까지는 피선거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몇 년간 한 5, 6년간은 계속 야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건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번에 그 김경수 지사가 사면돼서 나온다. 이것은 오히려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에서도 상당히 저는 안 좋은 앞으로를 생각했을 때 안 좋다고 보고요. 뭐 이명박 대통령 저는 사면해 주는 거 뭐 그러려니 합니다. 뭐 이미 예상이 됐던 얘기고 오히려 저번 9월에 형집행 정지가 아니라 그때 사면을 해주고 싶었는데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집권 초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적당한 시점에
뭐 본인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도 한 1, 2% 오르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지금쯤 하는 게 옳겠다 생각하시는 것 이 같아요. 사면 이야기, 김경수 지사 사면 이야기에 보충 질문을 좀 드리자면 사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의 상황과 이렇게 대비해서 김경수 지사가 복권이 안 되더라도 당대표, 그러니까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책임질 수 있는 친문 인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저도 이야기예요. 저희 당 내부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정말 의견이 많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으시고요. 그래요? 예.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나와서 지금 이거 김경수 지사가 원래는 또 자체 발광체가 아니었잖아요. 예. 어찌 보면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의 뭐 마지막 참모,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수행 대선 과정에서 예. 수행 비서를 했었었고 그런 어떤 누구의 어떤 비서, 참모 이런 얘기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리더로서의 모습보다는 누구의 참모로서 모습을 보여준 게 훨씬 많았기 때문에 가능하겠느냐. 라는 얘기도 많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김경수 지사가 나와서 어떤 역할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워딩을 해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리더의 모습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보지를 못해서 예. 좀 거기에 그 대한 부분은 검증이 의구심이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사면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천하람 네. 변호사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법과 원칙 이렇게 내세웠지 않습니까? 예. 이 사면이라는 것이 법치주의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측면이 맞죠.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다가 정치권을 사면해주면서 여야의 중량감을 좀 맞추지 않는 것은 더더욱 또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 좀 슬프다면 슬픈 얘기인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저희 진영에서도 막 엄청 사랑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뭐 해주는갑다 뭐 이런 네. 거라서 크게 정치적인 득점은 없고 이게 사실은 법과 원칙이나 뭐 야당은 왜 안 하냐 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경선 때부터 하겠다 약속했으니까 약간 그냥 공약을 지키는 정도의 개념이라고 네. 보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게 이 사법 제도가 완비된 현대에는 애당초 좀 안 맞는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도 그래서 사면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막상 현실 정치인이 되면 이 권한을 쓰고 싶어지는 게 또 인지상정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뭐 지지층 이명박 대통령이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또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감옥에 오래 그렇죠. 가둬두는 거에 대해서 또 좀 보기 안 좋다 예. 이런 분들 계시니까요. 예, 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권의 부는 검찰의 칼바람입니다. 지난 14일 박지원 전 원장까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까지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아서 마지막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냐?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아마 수사를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담이 물론 많이 될 것이다. 조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참고인 조사. 왜 그러냐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삭제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혐의자들이. 예. 그러면 이것을 명령을 할 수 있는 대통령에게 물어봐야 될 거지 않겠습니까? 한 적이 있냐 없냐. 없다고 한다면 없었으니까 이 말이 맞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는 작업이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해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고인으로 예를 들어서 서면 조사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 부분도 상당히 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불쾌한 입장이긴 하죠. 예. 어찌 보면 본인은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어떻게 이것을 하라 마라. 그리고 그러한 SI 정보들 다 본인이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관계장관 회의에 있던 분들도 밑에 군사 그 정보부대에서 올라온 것들을 정리해서 올라온 내용들을 아마 보고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어떤 판단이 예를 들어서 어느 쪽으로 더 판단이 많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서훈 지금 전 장관이나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 지금 구속 기소가 돼 있는 것이고요. 저는 며칠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은 뭐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삭제가 되는지는 몰랐는데 시스템을 자기가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었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지시는 하지 않았다. 지시는 한 적은 없고 본인의 비서실장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은 예, 없었다라고 받은 적 없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지원 전 원장이 얘기한 대로 저는 박지원 원장까지 마무리해서 예.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신가요? 이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재판이 좀 진행되면서 뭐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들이 굉장히 심각한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예. 지금은 새어 나오는 단계입니다, 예. 사실. 뭐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해경청장이 유리한 자료들을 나는 이거 못 봤다. 예. 이 월북이 아니라 자료 못 봤다고 막 파쇄해버리고 서울시장이 이분이 이렇게 공무원이 생명을 잃었는데 그거 발설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 밑에 있는 비서관들이 막 우리 시장 미쳤냐 이러고 있고 이게 조직적인 뭔가 은폐, 뭔가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명예를 정말로 이렇게 다 파괴해버린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서 만약에 재판 과정에서 사실 이거 우리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안보실장 혼자 결정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여론에서 아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가 있네 이렇게 하면 수사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계자들이 별로 입을 열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를 당장 하지는 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또 고민되는 지점이 노웅래 의원 네. 예, 체포동의안 관련돼서 이게 노웅래 의원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차후에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노웅래 의원에 글쎄요, 대해서는?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그냥 개별 판단을 맡기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분위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노웅래 의원이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국회에서 호소를 했거든요. 예. 그다음 친전도 써서 모든 의원들한테 돌리고 본인을 버리지 말아 달라.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도 있으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뭐 현금이 나왔다고 하는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지만은 예. 당시에도 예를 들어서 저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 압수수색 영장에 최초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물에 현금이 없었어요. 거기 삭제가 돼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압수수색 대상물에 쭉 여러 가지 써져 있는데 특히 그 부분은 이렇게 줄로 그어져서 삭제가 돼 있었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서는 이미 돈을 받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받았다고 하더라도 돌려줬다는 부분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압수물에 제일 처음부터 초창기부터 압수물에 현금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예. 근데 집에서 갑자기 발견이 그 되면서. 뜻밖의 어떤 예. 현금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과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혐의가 지금 노웅래 의원에 대한 혐의는 6천만 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 뇌물수수 부분이. 근데 집에서 나온 현금은 3억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가서 근데 이 돈을 펼쳐놔 놓고 이 돈 무슨 돈이냐. 네가 다 소명해라. 이렇게 한다면 좀 불합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현금을 보유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취향에 따라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검찰이 가져가서 이건 부정한 돈이라고 규정을 한 다음에 이건 무슨 돈이냐. 다 부정한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노웅래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한 점도? 억울하다고 봐요. 그렇기 억울한 점도 때문에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민주당 판단해. 의원들도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나요? 저 억울하게 아니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조금 더 계신 것 같은데 오히려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판단에 대한 내용이면 당연히 방어를 해줘야지. 그건 판단의 문제인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뇌물수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좀 상황을 지켜봐야 섣불리 되나? 이렇게 옹호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들 지금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최근에 체포국 동의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 가결시켜 줬습니다. 그랬죠. 예. 이상직 의원이나 예. 뭐 막 다 해줬는데 이것도 사실은 부정부패 혐의라서 원래 같으면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해주기 시작하면 다음번에 이재명 대표 왔을 때 선례는 전부 다 해주고 뭐 최근에 노웅래 의원도 예. 가결해줬는데 왜 이재명 대표만 특별 대우하냐 이거 방탄이냐 난리 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민주당 지도부라면은 저는 부결시키려고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최근에 좀 부결해왔다. 이거 검찰 정권 들어서가지고 우리는 다 이거 좀 방어하는 태세다.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일관성 있어 보이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입니다. 당내 역학 구도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노웅래 의원이 친문은이라고 딱 명확하게 색깔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친문으로 이렇게 그 분류가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 대표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막아주지 못하면 정말 나중에 나에게 왔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당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또 그때 또 큰 목소리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오히려 노웅래 의원 말도 아예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당에서 부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정치권에 부는 검찰의 칼바람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문재인 정권 인사들, 이재명 당대표, 노웅래 의원, 최근에는 또 김만배 씨에 대한 수사도 더 확대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김만배 씨 뭐 좀 극단적인 시도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어쨌든 검찰이 전국을 좀 움직이는 모양새가 있는데, 근데 한쪽에서는 좀 조용한 측면도 있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재판 과정에서 뭐가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왜 김건희 여사 수사 안 하냐 하는데 이게 대장동 수사 본류에 비하면은 어찌 보면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김건희 여사의 부분만 딱 떼서 보면.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 워낙 다이나믹하게 새로운 진술도 나오고 가담자도 막 나오고 이러니까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면도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사실 직무유기죠. 근데 김건희 여사 건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뭐 주식 투자하는 거에 그 주가 조작에 돈 넣은 거 좀 너무 잘못된 거 아니야? 하는데 법률적으로 보면 주가 조작을 한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공모하지 않았으면 죄가 안 돼요. 아, 그런가요? 네, 그게 이제 사실 정경심 교수랑도 비슷하거든요. 그 처음에 조국 사태 이게 문제됐을 때는 사모펀드의 그 내부자 거래하고 거기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 이게 컸었는데 주가 조작은 사실 결국 그걸 못했어요, 처벌을. 그게 왜냐하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 알고도 거기 동참했다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밝히기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재판에서도 나와서 우리가 김건희 여사한테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고 했다지만 주가 조작인 걸 알고 했다라는 핵심적인 진술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도 2년 이상 수사했던 거 뭐 이외에 뭐 특별한 스모킹 거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안 하는 거다. 뭐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부분 정말 문제가 많다고 봐요. 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온갖 추문들, 뭐 정말 비상식적인 내용들, 뭐 천공일, 저는 솔직히 그런 말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가 않는데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건 정말 어쩌면 자본시장을 뒤흔드는 굉장히 중범죄예요. 실제 이 주가 조작 실제 처벌되는 예를 보면 굉장히 중형에 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그렇게 중형이 지금 제가 볼 때 예상이 안 돼요. 지금 실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검사가 증인을 신문하는 단계에서 나온 얘기가 있어요. 당시에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주문을 했다는 것이고 또 7초 안에 전화를 받아서 했다. 근데 당시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 거쳐서 갔다라고 한다면 그 7초 안에는 주문을 할 수가 없다, 물리적으로. 그러면 무슨 얘기냐? 김건희 여사가 바로 옆에서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였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 이 부분은 이것이 과연 김건희 여사가 단순 전주인가? 돈을 그냥 넣은 사람에 불과한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근데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거 뭐 길게 들어갈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문을 받아서 그 사람이 팔라고 하고 사라고 하는 대로 샀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인 매매했고 우리가 그 사람한 자문 받았다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과정에서부터. 뭐 시켜서 7억 얼마 뭐 이렇게 넣으십시오. 그거대로 한다고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정 매매고 이게 주가 조작이다라는 것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간 건 아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관련 증언들이 나오고 또 이 수사가 더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이 야당 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건 민주당이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은 규명하기도 어렵고 또 사실은 이 부분을 검찰이 수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죄가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아직 대본이 한 서너 장 더 남았어요, 질문지가. 근데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더 충실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